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손용상님의 단편소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타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게 됩니다. 여러 인생이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겪는 인생과 꼭 불법 체류가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겪는 인생은 좀 더 다양하고 색다른 사연을 전해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연이었다. 사람이 살다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음은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의 실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한 해변에서 인형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안진뱅이 상위에 전을 버려놓고 다소 조잡한 헝겊 인형에 솜을 밀어놓고 꼼꼼하게 바느질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몸체에 옷을 입혀 행거에 걸어놓은 그녀의 인형은 명색이 수제품이라 그런지 제법 인기가 있는 것 같았다. 주말 별 하는 일도 없이 빌빌거리며 뭐 장사거리나 없나 해서 빛으로 나와 어슬렁거리던 윤기의 눈에 그녀가 들어온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그는 단박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 저 여자? 그녀를 보는 순간 윤기는 관자놀이에 공연한 소름이 돋음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슬금 그녀의 노점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머리에 울긋불긋 물감을 들인 두세 명의 백인 여자아이 앞에서 인형을 들고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인디언처럼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 검은 생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거의 다름이 없었다. 어떤 전류가 통해서일까?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백인 여자아이의 뒤에 숨은 듯 서 있는 윤기에게로 눈을 주다간 화들짝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동공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었다. 윤기? 김윤기 씨 맞죠? 그녀는 장사고 뭐고 관심 없다는 듯 인형을 목판 위에 떨어뜨리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놀란 듯 백인아이 일행이 뒤를 돌아보다간 버릇처럼 하이 하며 윤기에게 의미 없는 웃음을 보냈다. 그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선 채 그녀의 눈을 맞받아 쳐다보았다. 그렇게밖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곤 어눌한 입속말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순영이? 순영? 맞아요. 그래, 나 순영이야. 아니 당신 윤기? 김윤기 맞지? 그녀는 목판에 허벅지가 부딪히는 것도 모르고 뛰듯이 앞으로 내달아왔다. 세상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며 윤기를 쳐다보는 그녀의 큰 눈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내비쳤다. 윤기가 그 여자의 진면목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무렵에는 그야말로 단물은 이미 다 빨리고 난 다음이었다. 말하자면 유행가 가사처럼 마음 주고 몸 주고 몇 푼 되지도 않는 한 학기 등록금까지 홀랑 까바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이 순수하게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거나 할까. 그 여자 오순영은 소위 작부였다. 이름은 신소설에나 나옴직한 촌스러운 것이었지만 생김새는 3세 호녀라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까무잡잡하고 섹시했다. 그녀는 생긴 것답지 않게 육자배기도 제법 정확한 가락으로 읊을 줄 알았다. 가끔 꼬부랑말을 섞어가며 하는 우스갯소리도 작부 푼수로는 꽤나 격이 높게 짓거리곤 하던 여자였는데 윤기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것은 대학교 3학년의 가을이었다.
그날 그는 강의도 구워 먹은 채 교정 잔디밭에 엎드려 가을날의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계절도 그러했지만 그보다 며칠 전 2학기 등록금과 함께 시골서 붙여온 큰형님의 편지 때문이었다. 윤기 보아라. 환절기에 몸이나 성한지 모르겠구나로 시작된 형님의 편지에는 처음 몇 줄을 제외하곤 거의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또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러니 부디 잡스런 생각은 하지 말고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만을 염두에 둘 것이며 한 푼이라도 헛된 데 돈 쓸 생각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는 뭐 그리 내가 뭔 잊으시는지 늘 안절부절 못하시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편지 한자 쓸 시간이 없느냐 등등 가슴 아픈 얘기만을 잔뜩 늘어놓고 있었다. 그래서 윤기는 그 편지와 더불어 동봉한 수표 쪼가리를 접었다 폈다 하며 줄치기로 애꿎은 담배만 갈아붙이고 있었다. 붙여온 돈이라야 등록금과 하숙비를 젖혀놓고 나면 돈 10만 원이나 남을까. 윤기는 그걸로 당분간을 살아야만 했다. 하긴 형님 말처럼 아껴서 쓴다면 못 살 것도 없었지만 그는 그러한 중압감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답답함에 마음이 무겁게 젖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불쑥 나타난 것이 그 여자 순영이었다. 그녀는 흰 블라우스에 기장이 긴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여학생처럼 단정하니 빗어 뒤로 묶어 넘긴 모습으로 같은 과 동기인 백을 따라 윤기에게로 다가왔었다. 이 친구인데요. 백이 그녀를 돌아보며 벌쭉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고마워요. 이제 가보세요. 하며 새침한 표정으로 윤기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영문 모르는 윤기는 백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댁이 김성기 학생이에요? 네, 아니, 전 김윤기인데요. 사학과 대의원이죠? 백이 끼어들었다. 사학과가 아니고 사학과입니다. 악이나 학이나 사갓 하나 차이 아니에요? 그녀는 힐끗 백을 쳐다보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내뱉곤 불쑥 종이 쪽지 한 장을 윤기 앞에 내밀었다. 뭡니까 이게? 윤기가 엉거주춤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며 멀뚱히 서 있는 백을 쳐다보자 그는 슬쩍 윤기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설설 흔들었다. 몰라 나도 며칠 전 학교 앞 이 아가씨네 술집에서 애새끼들 술 마시고 네 이름 앞으로 그어놓은 모양이야. 왜? 네가 과대표니까 아마 회식비 걷어갖고 네가 가졌다고 구라친 모양이야. 이런 웃기네 정말. 어떤 새끼가 그랬대? 이름도 틀리잖아. 몰라. 백이 슬쩍 발뺌을 하자 그녀가 새침하니 미간을 구기며 끼어들었다. 그 사인 학생이 한 것 아니에요? 못되게 시리. 남자 거식이나 그려놓고. 그녀의 말에 퍼뜩 정신이 든 윤기가 다시 청구서 용지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곳엔 낙지볶음 한 접시, 두부김치 한 접시 등등 잡다한 안주 품목과 술병 숫자가 바를 정자로 나열되어 있었고 그 끝엔 사학과 대표 김성기라고 쓴 뒤 남자의 성기가 사인 대신 날씬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기가 성기로 둔갑해 있었다. 윤기는 기가 콱 막혔지만 같은 과 악동들이 짓궂게 장난질 친 것을 탓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야유회를 가기 위해 거둬둔 돈이 그 정도는 되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선선히 갚아줄 것을 약속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윤기와 그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잠깐 기다릴래?
나 가게 좀 걷고. 바빠? 아니, 뭐. 윤기가 어물거리자 그녀는 글썽거리던 눈물을 닦으며 팽 코를 풀었다. 그리곤 재빠르게 돌아서 목판 뒤에 널려있는 인형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뒤로 묶어맨 길고 검은 생머리가 바닷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윤기는 그녀가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꼼짝없이 서 있기만 했다. 좀 거들어줘야 할 텐데 하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았다. 먼 바다 저쪽의 수평선으로 해가 꼴깍 넘어가고 있었고 한무리 갈매기떼가 점점이 하늘가로 솟구치고 있었다. 습기 머금은 바람 한 폭이 거리를 훑으며 달아났다. 뜬금없이 먼 하늘 저쪽에서 수만 일항으로 넘실대는 물결 너머로 마음의 고향처럼 푸근했던 학창시절의 옛 동산이 그림처럼 떠올라왔다. 자기 내가 왜 반했는지 알아? 우이동 무슨 여관에선가 윤기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성교육이란 표현은 그가 풋내기라며 그녀가 낄낄대며 그렇게 표현한 그녀의 말이었다. 몰라? 아이 바보, 순진해서 그랬어. 내가 순진해? 열했던 윤기가 건성으로 대꾸하자 그리고 아주 씩 웃으면서 내가 갑죠 뭐 했을 때 확 끌어안고 싶었다고. 그녀는 윤기의 성기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어루만지며 겔겔겔 웃음을 참지 못했었다. 그들은 윤기네 학교 교정에서 엉뚱하게 만난 이후 틈만 나면 늘 이렇게 붙어 다녔었다. 그녀는 마치 윤기의 누이라도 되는 것처럼 꾀재재한 그의 하숙방을 매일이다시피 찾아와 속옷까지도 기꺼이 빨아주었고 또 윤기가 심기가 불편해 그녀의 가게라도 들릴라 치면 꼭 감춰놓은 애인이라도 온 것처럼 이것 좀 먹어봐. 저거 먹어. 응? 하면서 곰살맞게 챙겨주는가 하면 휴일엔 도시락까지 싸서 야외 나들이도 함께 하곤 했다. 하긴 그때는 윤기 쪽에서도 솔직히 나쁠 것이 없었다. 젊디 젊은 나이이고 안 그래도 우울하던 시절인지라 휴일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기껏 한다는 짓이 아랫돌이나 주물럭대다가 수음이나 한 차례 하는 것이 고작인 주제에 밉지 않은 여자와 단둘이서라면 그야말로 신나는 달밤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그녀가 학교 앞 대포집 작부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공연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으나 그래도 성교육도 받고 풋사랑도 나누고 하는 사이에 그야말로 세월의 흐름은 눈 깜짝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다가였다. 그녀가 갑자기 윤기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대포집은 물론 하루거리로 들락거리던 윤기의 하숙방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기를 근 일주일, 처음엔 무심히 지내던 윤기가 먼저 안달이나 어찌어찌 수소문해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인 채로 주점 뒤 골방에서 홀로 술상 앞에 앉아 소주 병나파를 불고 있었다. 왜 그래? 왜 날 찾았어?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미간을 찡그리며 쌀쌀맞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 궁금? 웃기시네. 자기 나 좋아해? 그녀는 가짠타는 투로 힐끗 윤기를 쳐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윤기는 불끈 오기를 느끼며 언성을 높였다. 못 좋아할 것도 없지. 흥, 그럼 나 100만 원 줄 수 있어? 그녀는 칵 가래를 뱉어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100만 원? 왜? 윤기가 다소 자신없이 말꼬리를 흐리자 그녀는 해뜩 눈꼬리를 치뜨며 거봐,
자신 없지? 날 좋아함네 어쩌고 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 집까지 게 돈이나 있나? 학비리 주제. 하며 소리를 꽥 질렀다. 아, 글쎄 뭐 했을 건지는 알아야 하잖아. 용기는 자신도 모르게 맞바다 고함을 치며 내일이면 등록을 하려고 꼬깃꼬깃 꿍쳐둔 수표와 현금 뭉치를 꺼내 그냥 방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다. 순간 그녀는 숨을 훅 들이쉬는 기미를 보이다간 느닷없이 용기를 끌어안으며 주절주절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말이지. 시골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그동안 며칠을 헤맸어. 근데도 못 구해서 오늘 그만 죽으려고 했지 뭐야. 자기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곧 시골 내려갔다가 한 달 내로 꼭 갚아줄게. 응? 그렇게 해서 용기는 그녀에게 거금 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연스럽게 떼었다. 덕분에 그는 한 학기를 집안 몰래 휴학을 했었고 그리곤 도망치듯 군대를 지원해버렸다. 처음엔 용기는 그녀가 곧 돌아오려니 내심 믿고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 한 달, 두 달 흘러도 그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용기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그때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에 사노라면 볼 날이 있겠지 하는 심정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모교에 가면 그 대포집을 들르곤 했다. 그런데 그녀를 이곳에서 만났다. 그것도 말리 2역 미국 땅, 캘리포니아의 한 바닷가 잡상인이 득실거리는 노점 거리에서. 뭘 생각하고 있어? 어느새 보따리를 싼 그녀가 언제 눈물 따일 보였나 싶을 정도로 밝은 얼굴을 하곤 멍하니 서 있는 용기를 툭 건드리며 해죽 웃었다. 내일 모레면 40이 가까울 나이일 텐데 아직도 그녀의 하는 짓거리는 그때 그 시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아니 뭐. 용기는 아직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어눌하게 중얼거렸다. 가자. 저쪽에 나 잘 가는 멕시칸 식당이 있는데 가서 타코나 먹자. 그녀는 일방적으로 갈 곳을 정하며 자연스럽게 용기의 팔짱을 꼈다. 세상에 얼마나 된 거야?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벌써 20년 세월이 더 지났네. 그치? 응? 그나저나 자기는 어찌 된 거야?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야? 그녀는 중형 가방 하나와 다리 접는 상을 깡통하니 묶어 여행용 카트에 얹어 끌며 참 신기도 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멕시칸 식당은 어지간히 북적거렸다. 그녀는 그곳이 단골인 듯 제법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로 해변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뜨내기 장사꾼들인 듯 했다. 그들은 실내를 피해 바다 쪽 노천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툴툴거렸다. 씨바, 먹는 장사를 해야 하는 건데 미천이 있어야지. 근데 뭐 먹을래? 난 그냥 맥주나 한잔 할래. 용기는 사실 배가 고팠지만 차라리 허전한 듯한 빈속이 편했고 머릿속으로는 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그보다 더 떨떠름한 것은 솔직히 주머니가 간당간당했기 때문이었다. 왜? 뭐 먹어? 배고프지 않아? 괜찮아. 그냥 맥주나. 그녀는 우물우물하는 용기를 빤히 쳐다보다간 혼자 해죽 웃었다. 김용기 많이 사갔네. 그리곤 그를 혼자 놔둔 채 할랑할랑 식당 안으로 사라졌다.
해가 넘어가 버린 바다는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붙여 물고 수평선 쪽으로 눈을 돌렸다. 거뭇한 바다 끝에는 수만 일항의 물결이 해변 상점들의 불빛을 받아 물고기 비늘처럼 번득이며 일렁이고 있었다. 마음이 착잡했다. 자, 맥주도 마시고 그리고 이것도 좀 먹어봐. 닭요리야. 맵싸한 게 야네들 식성도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 그녀는 손수 들고 온 일회용 접시와 병맥주를 탁자 위에 소리나게 놓으며 마치 누나 같은 표정을 지었다. 참 이상도 하지. 벌써 20년이나 세월이 흘렀는데도 윤기는 그녀의 말투와 표정과 하는 짓거리가 바로 엊그제 헤어진 사람을 만난 것처럼 낯설지가 않아 황당한 느낌이었다. 순영인 여전하네. 그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곤 비로소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물다 말고 윤기와 눈이 마주치자 헬쭉 웃었다. 그리곤 윤기의 맥주병을 가져다간 꿀꺽꿀꺽 나팔을 불었다. 내가? 그래배? 하기사 그놈의 천성이 어디 가겠냐. 밑바닥 돌고 돌다 이곳까지 흘러왔는데 그래도 나대로 사는 방법이 씨가 막히더라고. 니대로 사는 방법? 그래 그거 있잖아. 김윤기 등록금 내다바이 해먹고 날라버린 거 같은 거. 그래요. 급하면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실제로 나 미국 오면서 또 어느 골빈놈 하나 등치고 왔거든. 골빈놈? 윤기는 푹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윤기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곤 푸르륵 담배에 불을 붙여 물며 혼잣말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그때 일은 미안해. 사실은. 됐네 그 일은. 그보다 어떻게. 여긴 언제 온 거야? 그가 그녀의 입을 막으려 말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잠시 윤기를 바라보다간 금세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울기는 크다만 게. 윤기는 갑자기 그녀가 가여워져 덩달아 시큰해졌지만 애써 안 그런 척 손마디를 꺾으며 말을 이었다. 맥주나 마셔. 근데 나 돈 없다. 윤기가 처지를 탁 까놓자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피식 웃었다. 알아. 윤기 씨 얼굴에 꽝이라고 쓰여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사갔냐, 씨바. 그녀의 얼굴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어정쩡하니 일그러져 있었다. 윤기는 공연히 헛기침을 내뱉으며 그녀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노천가로 붙은 자전거 전용길에는 희고 검고 노란 인종들이 뒤엉켜 여전히 시끌벅적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담배 연기를 후 뱉어내고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처럼, 아니 나처럼 이 아메리카에 어물쩡 들어온 사람들은 말이다. 왜 왔냐? 어떻게 왔냐? 가족은? 이딴 거 묻는 거 아니라더라. 그냥 뭐 하냐? 잘 되냐? 그런 것만 건성으로 인사치레만 해야지 꼬치꼬치 물으면 FBI에서 잡아간댄다. 후후. 궁금해? 아니 뭐. 윤기는 버릇처럼 손마디를 꺾었다. 그녀가 새로 가져온 맥주병을 그에게 건네며 건배하듯 병을 부딪혔다. 나 말이야. 순영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결심한 듯 불쑥 말을 뱉었다. 양놈한테 한 코 주고 일로 왔어. 뭐? 왜 있잖아. 자원봉사인지 선교봉사인지 그딴 거 하러 한국 나와 있는 그렇고 그런 친구들. 그런데
그중 한 놈 꼬드겨 구라 좀 쳤지 뭐. 그녀는 눈도 깜짝 않고 잘도 씹으렸다. 윤기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생긴 게 알다시피 아이 놓고 갔잖아. 그래 소설 좀 썼지 뭐. 우리 아버지 찾아야 된다고. 잘 넘어가대. 게다가 홀라당 벗고 있었으니까. 얘라 이순. 뭐 어때? 그 새낀 손해본 거 없어. 생긴 거답지 않게 변태 비슷했는데 내가 잘 받아줬거든. 그 대가로 나 비자 받는데 추천해주고 보증 서준 것밖에 없어. 저들 말 맞다나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어? 윤기는 할 말이 없었다. 단지 그녀만 멍하니 쳐다보며 도대체 무엇이 저 여자를 저리도 뻔뻔하게 만들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맥주병을 놓으며 물어왔다. 나야 그렇다 치고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하네. 나 그냥 캐나다 통해 어째 들어왔어. 윤기는 순영의 눈길을 피하며 노을 지는 수평선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년 전 미국 입국 비자를 거절당하고 그 대신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로 입국해 국경 빠져나오자 어디서 모였는지 연하문명의 한국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가 꼭 그 사내의 고객들인 듯 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대부분 미국으로 넘어갈 사람들이 분명했다. 잠시 후 똘똘하게 생긴 한 청년과 울퉁불퉁하게 생긴 한 사내가 나타나 그들의 여권을 걷기 시작했다. 현지 인솔자 겸 안내원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은 윤기 일행을 버스에 태워 어느 밴쿠버 외곽의 모텔로 데려갔다. 차창으로 본 밴쿠버라는 도시는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캐나다에 왔으니 로키 산맥은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주접을 떨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마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다. 하긴 당장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로키인지 럭키인지가 관심이 갈리 만무했다. 모텔에 도착한 후 그들이 여장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치자 똘똘한 청년이 그들을 소집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며 그들을 한 방에 불러들여 앉혔다. 훗날 생각해보니 참 가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눈과 귀를 바싹 모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지지적거리던 TV 화면이 일순 하얘지면서 넣어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다. 윤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마른 침을 삼키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잠시였지만 지지거리던 비디오 화면이 비아그라라도 먹은 양 환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얼마나 재탕 삼탕을 했는지 화면이 꼭 물에 부푼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Welcome to the USA. Presented by Greenlight Border. 제법 이런 소개가 나오더니 이어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렇다. 영화 롱 게스트데이에 나온 음악이었다. 배경음악이 깔리며 흑백 다큐멘터리 화면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완벽한 짜깁기였다. 베를린 장벽을 통과하는 동독인들의 모습이 비치는가 하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의 행렬에 그런가 하면 찰톤 헤스톤이 홍해를 갈라 애굽을 탈출하는 고전 영화의 한 장면도 인서트되어 양념으로 나왔다. 마지막에는 엉뚱하게도 정주영 씨가 솥대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가는 장면도 끼어져 사람을 헷갈리게 했다. 저게 뭔가 싶어서 갸웃거리는 사람들 귀를 비집고
어디서 골랐는지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이 솔깃하게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국경의 푸른 등 유한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1980년에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동독인들의 베를린 장벽 통과를 도운 바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제국과 중동, 베트남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10여 개 지점을 통하여 연 인원 수만 명을 자유세계로 안내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도 하지.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멋대로 짓거리는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핍박과 억압을 못 견뎌 자유세계로 탈출하는 투사이거나 또는 억울하게 조국을 등진 망명객이라도 되는 셈 아닌가? 윤기는 이쯤 되면 가히 사기업도 기업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어도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자신이 도무지 무슨 조화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레이션은 점입가경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메리카라는 곳은 어떤 나라인가? 이곳의 원래 주인은 인디언이었습니다. 이들 인디언은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는 우리와 같은 아시안 계통의 유색인종으로서 우리와는 핏줄이 통하는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200여 년 전 콜럼버스라는 한 유럽인이 이 땅을 밟으면서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자도 없이 이 땅으로 마구 들어와 땅 따먹기를 시작했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땅에 금을 긋고 자신의 땅이라 우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형제의 땅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래 주인도 아닌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우리 형제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기는 한숨이 푹 나왔다. 젠장, 잔금 받고 그냥 몰래 넘겨다 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건 철없는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억지 춘향식에 미국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짓인가 싶어 영 마땅치가 않았다. 그래도 그들 말이 일리가 있게 들렸는지 함께 비디오를 시청하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이 여간 우습지 않던 윤기가 무심코 담배를 빼어물다가 우락부락한 사내가 인상을 쓰는 바람에 머쓱하니 담뱃갑에 도로 꽂아 넣었다. 화면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엔 미국 전체 지도가 비치다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밴쿠버와 국경 도시인 시애틀의 전멸등이 켜졌다. 그리고 다시 내레이션이 이어졌다. 미국은 넓습니다. 서부 끝 LA에서 동부 끝 뉴욕까지 비행기로 5시간, 자동차로는 8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애틀에서 캘리포니아의 남쪽 끝 샌디에이고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자동차로는 약 이틀이 소요됩니다.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캐나다 밴쿠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일 내에 미국 땅인 시애틀 근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다시 화면에 띵 하고 국경선이 표시되고 그 선상 곳곳에 X 표시가 나타났다. 긴장한 사람들의 침을 꼴깍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의 행동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불이 켜진 곳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국경선 경비초소입니다. 여기에는 국경 순찰대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샷건으로 무장하고 있고 경찰견을 풀어놓았으며 곳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잠시 뜸을 들였다. 모두들 입안이 바짝 말라서인지 누군가의 물병 마개를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레이션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어디나 틈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야 하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체포되어 유치장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안내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를 짜고 담당 조장의 행동 요령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윽고 비디오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졌다. 하지만 모두가 걱정이 태산인 듯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윤기 역시 입맛이 솥에 같았다. 저녁으로 먹은 싸구려 스테이크가 소화가 안 되는지 속이 더부룩했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에라 어찌되든 되겠지. 윤기는 끄 트림을 하며 비로소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았다. 남자가 6, 여자도 6. 일부러 그랬는지 짝을 맞춘 듯한 느낌이었다. 캄캄한 숲길이었다. 그들은 마치 월남 정글에서 매복 작전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한참을 긴장 속에서 걸었다. 새벽 5시쯤 됐을까. 그들은 조그만 산등성이를 지나 저만큼 아래로 뿌옇게 길이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웅크리듯 납작 자세를 낮추고 앉았다. 모두가 등산복 차림의 간편한 복장이었다. 무사히 국경을 넘으면 각자의 보따리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시애틀의 한 거점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윤기는 담배가 몹시 고팠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조심 또 조심을 교육받은 터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조는 조장까지 6명이었다. 공항에서의 똘똘한 청년이 그들의 조장이었고 남자 2, 여자가 3명이었다. 윤기의 추측대로 그들은 일부러 짝을 맞추어 조를 짰는데 그 이유인즉 만약에 걸리더라도 가족끼리 등산을 왔다 길을 잃은 것처럼 하라는 것이었다.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여자들에겐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다. 캐나다에 관광 왔다가 등산하는 중에 길을 잃었다. 도와달라고 잘만 우기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참 어거지도 유분수지. 윤기는 속으로 그들이 팔푼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따위 거짓말에 속을까 콧방귀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 수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래도 이 와중에 여자랑 짝이라도 지어주니 그나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젊으나 늙으나 남자 꼬다리라면 여자 앞에서 겁쟁이처럼 굴 수는 없지 않은가. 괜히 짓불도 없으면서 용기 있는 척 여성들을 보호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체면이 서는 치기 어린 남성 심리학을 그들은 10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저기요. 갑자기 윤기의 임시 짝이 된 여자가 그의 소매를 잡아 끌며 나지막이 말을 걸어왔다. 안내자의 충고에 따라 서로 간의 신분 등록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안 가는 여자였다. 네? 여기가 국경이 맞나요? 윤기는 엉뚱한 그녀의 질문에 참 낸들 아나요? 하는 표정으로 멀뚱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미국 데려다 준다고 한참 산속을 끌고 다니다가 그냥 캐나다 어디엔가 데려다 놓고 돈만 먹고 튀었대요. 누가요?
이런 거 안내하는 사람들이요. 용기는 뭐라 대꾸할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간 순간 더럭 의심이 생기며 슬쩍 조장을 돌아다 봤다. 좀 전에 그의 말에 의하면 산등성이 저 밑에 도로만 통과하면 그 너머가 바로 미국 땅이라 했지만 긴가민가 알 수가 없었다. 조장은 연신 시계를 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디로부터인가 연락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용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녁 잠깐 그들끼리의 대화를 엿드는 바로는 순찰대 중 누군가가 그들과 내통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용기는 그녀에게 얼굴을 돌리며 안심하라는 듯 말을 꺼냈다. 아직까진 캐나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들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저 사람들 우리 확실하게 데려다 주기 전엔 돈 주지 말아야 해요. 여자가 낮지만 똑부러지게 말했다. 물론이죠. 용기가 맞장구를 치자 여자는 좀 안심이 된다는 듯 해죽 눈웃음을 보내왔다. 녀석들이 두당 몇천 불씩 남은 잔금을 챙기려면 설마 딴짓이 안 하겠지. 용기는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면서 슬그머니 바지 속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다. 구렁이 알 같은 총 미천 5천 불이 손에 잡혔다. 벌써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노골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즈음 조장이 갑자기 놀란 듯이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드르륵 핸드폰으로 오는 진동 소리가 가늘게 느껴졌다. 오케이. 조장의 얼굴이 밝아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일행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행동 개시합시다. 용기는 그렇게 미국 땅으로 넘어왔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팀은 억세게 재수가 좋았다고 했다. 사실 한 며칠 불안에 떨며 지낸 것 외에는 어찌 생각해보면 본전이 생각날 만큼 싱거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젠장 미국인들 다 그놈이 그놈인 것을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용기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오며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그녀의 당당함에 비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풀썩 웃음이 나왔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새로이 갈아 물며 이렇게 몰래 국경을 넘어온 지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이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아메리카란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모아보았다. 어제건 오늘이건 뭔가 뚜렷한 답이 없었다. 조용히 그의 말을 듣던 그녀가 그의 표정을 잠깐 말없이 살펴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집에 가자. 술이나 한 잔 더 하게. 나 혼자 살거든. 괜찮아. 새벽녘이었다. 무언가 낯선 느낌에 퍼뜩 잠에서 깨어난 용기는 가만히 주위를 더듬어 보았다. 옆자리에서 순영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슴풀에 눈에 들어왔다. 그는 얼굴을 문지르며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그리곤 담배 한 대를 붙여 물며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꺼내 병째로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편치 않은 속이 다소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빈 속에 맥주를 대병이나 마셨고 해변 식당에서 그녀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또다시 양주를 거의 반병이나 비운 뒤라 속이 아린 것은 당연하다 싶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도망자처럼 미국으로 건너온 이래 술이라고 이 정도까지 마셔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운전이 겁나서, 또 맘 놓고 술잔을 함께 기울여줄 상대가 없어서 그는 마치 산속의 도승처럼 살았다. 성욕도 마찬가지였다. 첨단 문명의 도시 속에서도
절간에서처럼 사막에서처럼 늘 외로움이 따라다녔고 뭔가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순영은 용기를 달뜨게 만들었다. 그들의 정사는 격렬했다. 20여 년 만에 만나기도 했지만 마치 지난 시간이 되살아난 듯 굶주렸던 짐승처럼 무섭게 서로를 핥히고 물었다. 그녀는 남자나 여자나 너무 금욕을 하면 녹이 슬어 나중에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면서 죽으면 썩을 것, 보시하는 셈치고 상대만 괜찮으면 함께 즐기는 것이 오래 살고 늙지 않은 비결이라 했다. 윤기는 열에 들떠 있었기에 그녀의 주절거림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이성도 없었고 뻔뻔스럽다거나 불결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순간을 탐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찰나만 지나면 그냥 허무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래. 왠지 알아? 글쎄,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게 좋아. 사랑이란 게 없으면 상처 따윈 받을 일이 없으니까. 섹스는 그냥 섹스로서의 의미만 갖게 되니까. 그녀는 격정의 순간이 지나자 어딘지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었다. 윤기는 담배 연기를 깊숙이 뱉어내며 소파에서 일어나 찬찬히 그녀의 거실을 둘러보았다. 비록 모사품이긴 했지만 동양화 한 점이 제자리에 걸려 있었고 요란하지 않게 잘 정돈된 몇 점의 소품들이 그녀가 덜렁이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내면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쪽 벽에는 청마의 시 한 수가 바다 그림과 함께 3호쯤 되는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까딱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나를 어쩌란 말이냐. 용기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 저 까마득하고 거친 태평양 파도를 내가 어쩌란 말이냐. 제기를.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기막힌 우연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이 타국에서 옛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깜짝 놀랐을 모습이 눈에 선연히 그려집니다. 마지막에 독백처럼 쏟아내는 파도야 나를 어쩌란 말이냐 라는 말이 참 많은 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이란 때론 파도에 휩쓸리듯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는 스페인 속담처럼 실수가 경험이 되어 삶을 완성해 가기도 하지요. 주인공의 여러 인생 역정이 분명 앞날의 나침반이 되어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